물리과학 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메커니즘 중에 어떤 것이 실제 반응의 메커니즘인지 이 시간티에 따른 농도가 기록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고 문제를 보면은 지금 메커니즘 가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 같은 경우는 R이 중간체 I가 된 다음에 이 I가 다시 R로 되돌아가는 역반응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타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물 R이 중간체가 된 다음에 이 반응물 R의 농도를 회복할 만한 역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메커니즘 나를 따른다면은 반응물 농도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먼저 우리가 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체 I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저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지금 보니까 니은인 걸로 바로 보이는데 시험장에서는 우선은 반응물 농도가 그러니까 농도가 0이 아닌 기억이 반응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디귿이 생성물이 될 것이고 나머지 니은이 중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체 I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니은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티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 근거해서 이 그래프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거해서 선택한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속도식을 이제 반응 속도 상수와 이제 반응물 농도 R을 포함하는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일단 DTDP를 써주면은 DTDP는 이 속도상수 K3에다가 중간체 농도 I를 곱해준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이 이제 정류 상태 근사냐 아니면 사전 평형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류 상태 근사라면 우리 시험에서 이런 그래프를 주어졌을 겁니다. 중간체 농도가 애초에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애초에 전공책에 있는 그런 그래프를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반응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반응 속도를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간체 니은과 그리고 반응물 기억의 그 반응 속도가 평행하다. 즉, 이제 반응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정류 상태 근사가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그러니까 이 K1에다가 R을 곱한 거랑 K2에다가 I를 곱한 이 두 반응의 속도가 같은 평형을 이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체가 반응물과 이제 평형을 이루는 사전 평형이 관여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전평형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i를 이렇게 속도 상수와 r로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걸 통해서 따라서 i는 이거기 때문에 DTDP는 이렇게 써주신 게 답이 됩니다. 사전평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첨언하자면 사전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류 상태 근사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중간체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KOBS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속도 상수 간의 크기의 그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평형이 일어나려면 이 중간체가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속도가 이 중간체가 생성물이 되는 속도보다 매우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반응물과 중간체가. 따라서 이런 걸 따를 때 이제 사전평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반응에 이제 그 관측된 속도 상수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정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는 분자에 곱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체 기준에서 경쟁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는 분모에 더해 주신 게 이제 KOBS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류 상태 근사로 푸신 분들은 답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사전평균 조건을 걸어주면 얘가 얘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게 되고 정답이 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거 움직일 때마다 뭔가 화면이 반짝반짝 하던데요. 여러분들 화면보다는 저기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전공 A 문제. 방금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불을 켤까요? 아닙니다. 자, 분자분광학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이원자 분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요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어요. 원래는 외우는 게 원래는 맞죠. 그리고 그 볼츠만 분포식이 나와 있고요. 이때 회전 라만전이의 선택 규칙에 근거해서 그 허용되는 전위를 다 쓰라고 돼 있고 또 회전 운동에 대한 이 회전 전위 J가 1일 때랑 J가 1일 때 2일 때 개체수의 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분자분광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원심 일그러짐이랑 스타크 효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그 의미가 뭔지 알면 그래도 조금 덜 거슬리겠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원심 일그러짐 무시한다는 거 뭐냐면 회전 상수가 일정하던 거예요. 그래서 에킨스 측 보시면은 뭐 원심 일그러짐을 고려한 항해 가지고 뭐 DJ 값이 있고 이게 뭐 J가 커지면은 원심 일그러짐에 의한 일그러짐이 커가지고 원래 이제 SiH4 같은 구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퍼를 했을 때 이게 선택 규칙에 의해서 그 비활성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심 일그러짐 때문에 그 분자의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마이크로파도 활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 시험을 내기 어렵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크 효과는 이제 J 값이 EJ 플러스 1의 태워도 갖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 MJ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J가 1일 때 가능한 MJ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죠. 따라서 이제 선형일 때 그 MJ에 의한 태워도가 EJ 플러스 1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선형일 때 이제 K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축 태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스타크 효과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축태도 값을 그대로 써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 K가 0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전항을 쓰면은 F는 JK에다가 BJ, J 플러스 1에다가 A 빼기 B에 K 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회전항인데 선형일 때는 그냥 K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선형의 축태도는 2J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칭 회전자다. 그러면 대칭 회전자일 때는 J 값에 따라서 K가 뭐 풀마 J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J가 만약에 뭐 2고 그때 K가 풀마 2면은 K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K의 부호에 의해서 축태도가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대칭 회전자일 때는 2 곱하기 2J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형의 전자일 때는 A랑 B가 같아지기 때문에 아예 이 항이 날아가면서 K는 2J 플러스 1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축태도는 뭐 2J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올해 시험을 안 치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에킨스의 회전운동 앞챕터, 그러니까 분자분과 회전운동 앞챕터 부분에 구형 회전자, 대칭 회전자, 그리고 선형 회전자의 그 축태도를 구하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 파트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전 라만전의 선택 규칙에 대해서 볼 건데요. 델타 J가 0일 때랑 델타 J가 풀마 2일 때죠. 이것도 문제랑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25년 시험을 직접 응시하신 분들보다는 이제 26년이나 27년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델타 J는 0, 풀마 2가 가능한데 이거는 대칭 회전자일 때다. 대칭 회전자일 때. 이게 선형 회전자랑 대칭 회전자의 선택 규칙도 이제 엄밀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항상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나왔잖아요. 선형으로. 근데 어느샌가 이제 NH3와 같은 대칭 회전자가 문제에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적용되는 선택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 시험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올 때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J는 2에서 2로 가는 거, J는 2에서 4로 가는 거, J는 2에서 0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츠만 분포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도 이 식을 보고 당황했던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식은 이 식이었고 NJ, 그러니까 특정 J, 특정 준위에서의 개체수는 전체 개체수의 축태도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볼츠만 상수분의 온도 그리고 EJ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옛날 기출 나왔던 문제에서도 이때도 볼츠만 분포식을 쓰는 거였고 이때도 볼츠만 분포식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뭔가 요렇게 처음 보는 꼴이 나와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그냥 추측을 한 게, 이게 전체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찾아보니까 이게 밑에 게 의미하는 게 가능한 모든 제의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제 모든 제의의 그 확률 분포의 합을 의미하게 되고, 이거는 특정한 제의일 때 확률 분포의 합이잖아요. 따라서 이 NT분의 NJ를 해주면은 전체 개체수분의 그러니까 NT분의 NJ를 해주면 이게 전체 개체수분의 특정 J일 때 특정 회전 준위를 가진 개체수잖아요. 그게 바로
J가 가지는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확률이고 이거는 특정 J가 가질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상수다라고 이해하고 애초에 고려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n1분의 n2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n1분의 n2는 그냥 J에 1을 넣고 J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J에 1 넣으면 얘는 3이 되고 2 넣으면 5가 되고 그리고 이 1이랑 이 2를 보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 값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분의 5의 2의 마이너스 KB의 T의 4HCB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마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한데요. 뭐 왜냐면 제가 이걸 좀 밀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최대 개체수의 회전 준위를 구하는 건데, 우리 선형 회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선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축태도가 2j 플러스 1이라고 했죠? 2j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의 개체수는 결국에 j에 비례하고, 또 이 j 같은 경우는 hcb의 j의 j 플러스 1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여기 가로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개체수가 이제 축태도에서 J가 올라갈수록 축태도의 항은 커지게 되고 얘는 이제 J가 커질수록 익스포넨셜 함수에 의해서 반비례한 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어떤 것은 이제 비례하는 효과를 주고 어떤 것은 반비례하는 효과를 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어쨌든 극대값이 존재할 거다. 그 개체수의 극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지정을 하냐? 바로 Jmax라고 지정을 한다. 이 Jmax 어떻게 구하냐면 요 NJ, 그러니까 J에 의한 함수를 미분 때리는 게 0이 된다. 그 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되고요. 또 에킨스 교재를 보시면은 이 JMX가 이제 이거는 선형 회전자에 대한 건데요. 구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GJ를 뭐 EJ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미분한 게 0이다. 이렇게 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체수 B가 나와버린 이상 이제 분광학에서 사실 개체수의 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배웠었거든요. 다음에 나온 다음에 JMX를 구하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세기가 가장 센 선에 대응하는 J값이 Jmax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에 그 상태의 분자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분자수가 많을수록 들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여기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도달하는 스펙트럼의 그 세기 그러니까 그 개체수가 강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오직 그 회전 준위에 존재하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J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 스펙트럼 세기는 전이가 발생한 개체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 파트에는 에킨스에 그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강의를 멈추시고 꼭 이 파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킨스 분자분 강한 11B를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전기화 문제가 나왔고요. 먼저 MI2-의 KF가 1.0 곱하기 10의 18이래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반응의 전지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델타 G는 델타 G도 더하기 RTL은 Q잖아요. 그쵸? 근데 평형에서는 Q랑 K랑 같아져요. 이게 그래서 K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평형에서는 자유에너지 변화가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뭐 물리 문제 풀 때도 그 상전위에서도 델타 G가 0이다라고 하죠. 상경계에서는 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G가 0이고, 따라서 델타 G도는 마이너스 RTL인 K가 됩니다. 얘가 K고 얘가 0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쵸? 근데 위에서 구한 그 델타 G는 NF2였어요. 마이너스 NF2였어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NF2 표준화한 전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LNK는 RT분의 NF2도가 되고요. 여기서 LNK는 로그 10의 A랑 로그 10의 K로 밑변환할 수 있죠. 요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시가 어차피 이렇게 주어지니까. 따라서 얘가 Rt분의 NF2도인데 로그 10의 K를 냅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요. 넘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로그 10의 2를 곱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로그 2의 10분의 1로 바뀌거든요. 로그 2의 10이 뭐죠? 얘가 바로 ln10입니다. 그래서 Rt분의 NF2도의 ln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0.060분의 n2도가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ln10 곱하기 f분의 rt가 0.060이니까 ln10 곱하기 f분의 rt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얘는 0.06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로그 10의 k가 이거니까 k는 이거다.
라고 이 공식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결국에 K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겁먹지 않고 아, 내가 어떠한 전위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되니까 그냥 조그맣게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됐다. 자, 이 상황인데 지금 KF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KF다. 근데 우리는 KF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죠? 이거랑 관련된 전지전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스스로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같이 X볼트라고 더 보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전지전을 알고 있고, 이제부터는 평행상수를 그냥 전위로 읽어요. 전위로 읽으면, 아, 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얘를 딱 이렇게 빼보니까 얘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게 지워지죠. 따라서 지금 이걸 빼준 게 KF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실마리는 뭐냐. 주어진 반응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전지전위값 또는 평형상수를 나타내는 반응을 만드는 게 결국에 실마리가 됩니다. 따라서 M2 플러스에 이거 더한 거 빼준 게 결국에 얘가 주어진 이 원도고 얘가 X볼트죠. 그게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KF는 뭐라 그랬죠? KF는 그냥 사실상 나한테 전지전의 값을 준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너가 간단한 계산이라도 해라. 그럼 네 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F 값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결국에 얘 빼기 얘 이원도 빼기 이투도가 이쓰리도잖아요. 그러면 KF는 10분의 0.060분의 N2도인데 얘는 이전자 반응이기 때문에 2 곱하기 E3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E3도가 지금 얘에서 얘를 빼준 거기 때문에 0.33 빼기 X라고 써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에 18승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지수 부분만 따서 보면 되겠죠? 지수 부분만 따서 보면은 얘가 18이 되고 0.33 빼기 x는 여기다가 대준 0.54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0.21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투도의 값을 써라라고 돼 있으면은 단위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0.21 볼트라고 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전지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이제 페러데이 상수를 포함하는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선표기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 기출에서도 그랬듯이 선표기법이 주어지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근데 갈바니 전지는 항상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지의 세팅은 선표기법은 그냥 세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지전위를 구할 때는 이 옆다리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전위차계 플러스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전극 같은 경우에는 산화전극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위차계 마이너스에 꽂혀 있다고 명명을 합니다. 따라서 전지전위는 2 플러스 빼기 2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꼴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랑 이 상황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염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염다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금속 M으로 된 여기 전지가 있고요. 이 전지에 감응하는 화학종은 MY2-랑 Y4- 이 두 화학종이 감응을 하는 화학종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농도에 따라서 이 전이차계의 마이너스가 느끼는 이 전극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포텐셜은 결국에 이 전이 차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진다. 이 농도에 따라서. 그럼 이 농도에 대해 지배되는 식이 결국은 뭐죠? 너른스트식이죠. 그래서 이 농도를 알면은 너른스트식을 통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전지의 그 일을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용액에 있는 그 수용액은 M2 플러스 이온이 여기 있죠. 따라서 이 M2 플러스의 농도가 이 금속 전지가 이 M2 플러스 농도에 감응하고, 그러니까 이 M2 플러스 농도에 찌릿찌릿하고 그걸 통해서 이 전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전위차기의 전압계다. 이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쪽 전지에서 왼쪽 전지를 빼준 것인데 오른쪽 전지는 E 플러스에 꽂혀 있고요. 왼쪽 전지 E 마이너스에 꽂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써주시면요. 먼저 이 플러스는 M2 플러스가 M으로 환원되는 반응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원도, 왜냐면 이 원이 바로 이 반응이니까 이 원도에다가 M분의 0.060 로그 M2 플러스 분의 1 이런 식을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죠. 그렇죠? 빼줄 때 얘는 산화가 일어난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고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고 마이너스 2투도
그러니까 지금 요 화학종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my2-가 이제 y4-로 환원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0.060 로그 my2- 분의 y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얘가 지금 이원도 이투도 위에서 구해놨죠. 0.54V로 구해놨어요. 0.54V 그대로 넣어주고요. 여기서 2를 나눠주면 0.030 로그에다가 우리 이런 거 풀 때 하나하나 그냥 농도 따로 넣지 말고요. 웬만하면 얘네들 농도에 있는 식들을 안에 있는 농도 항들을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게 대부분의 문제에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KF잖아요.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얘네들이 같은 용액이 있나요? 아니죠. 얘는 이 전지와 지금 환원 반응하고 있고 얘는 여기서 뭐 산화 반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결론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상태가 자발적인 반응을 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는 환원 반응하고 얘는 산화 반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얘가 KF를 갖다 쓰면 왜 안 된다? 얘네들이 한 용액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면은 그럼 반응하겠죠. M2 플러스랑 그리고 Y4 마이너스는 반응해서 MY2 마이너스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죠. 얘네들이 염다리로만 연결돼 있고 염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용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만 여기 있는 농도항들은 따라서 여기 선표시법에 있는 농도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0.1, 0.1, 0.1에서 0.1, 0.1 지워지면 0.1이 올라가면 12 곱해지기 때문에 0.5에서 마이너스 0.030을 빼면 0.51V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델타 G는 처음에 구했던 거 마이너스 NF가 있죠. 요걸 그대로 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곱하기 0.51 해주면 마이너스 1.02 F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0.1V 마이너스 1.02 F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답지를 쓰실 때는 기입형이기 때문에 과정 굳이 안 쓰시고 그냥 답만 띡띡 써주시면은 이 점 딱 받고 채점지인들 여러분들 모두 다 깔끔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회의 시간이 8분이 남았으니까 이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크로마토 그램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당장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26년, 27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화합물 A랑 B의 머무름 인자를 구하라고 했었고 선택 인자를 구하라 했어요. 이거 어디에 나왔죠? 여기 나왔죠? 이거 분리 인자 구해라. 이 알파는 뭐 머무름 인자 또는 선택 인자라고 한다. 상대 머무름 또는 선택 인자라고 한다. 혹시 이제 책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공부하시고 용어가 다른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요.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또 용질의 이동상의 머문 시간, 정지상의 머문 시간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문제가 2010년에 나왔던 이 문제랑 제일 유사한데요. 이동상과 정지상의 부피비를 주고요. 그거랑 이제 K랑 KA랑 요 이동상과 정지상의 부피비를 엮어서 뭔가 어떤 식을 활용하게 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V 이동상분의 V 정지상 이게 5분의 1로 어떤 상수값으로 주어졌어요. 이런 분리 칼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칼럼이 있고 이동상의 부피가 이 정도가 되고 정지상의 부피가 이만큼이 되는데 얘네들의 비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를 용리시킨대요. 얘네들을 이제 주입해가지고 얘네가 칼럼을 통과하는 거죠. 그때 A의 머무름 시간인 T1 값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배계수가 나와 있고요. 이 분배계수란 뭐냐? 하면은 정지상과 이동상에서 용질의 농도비가 이제 분배계수인 것이고요. 이것도 원래 외워야 할 식이죠. 왜냐하면 몇 년도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분배계수를 갖다가 이제 벤젠층 몰수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밑에는 이제 검출기에 대해서 뭐 기기 부품 쓰는 거. 그 문제에서는 이런 식을 주어졌나? 어쨌든 근데 이거는 여러 번 외출이 된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외워야 될 식이고 이것도 사실 2010년 기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야 될 식인데 어쨌든 줬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K 같은 경우는 KT 곱하기 이동상분의 정지상 부피인데 이런 식이 왜 성립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결국에 이 머무름 인자라는 거는 용질이 이동상에서 보낸 시간분의 정지상에서 보낸 시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tm분의 이게 이동상에서 보낸 시간이죠. t 모빌리티 그 정지상에서 보낸 시간은 실제 이동 시간 중에서 순수한 이동상에서 보낸 시간이니까 이거 tr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게 그러면 정지상에서 보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거는 만약에 용질이 이동상에서 3배 동안 머문다면 매 순간 정지상에 머무르는 몰수는 이동상에서보다 3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몰수비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몰수는 여러분들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그렇죠?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에 KD 여기는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가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T1을 구하려면 요걸 먼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항상 자료 해석 문제는 일단 괜히 자료를 위에 두는 게 아니에요. 위부터 봐야 돼요. 얘가 0이라는 게 뭐죠? 얘가 0이라는 거는 KD가 0이래요. 이거 자체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일단 이게 0이려면 뭐 그 정지상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캐치를 못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KD에다가 0을 넣어요. 그럼 K가 0이에요. K가 0이라는 건 K는 Tn분의 TR 빼기 Tm인데 이게 0이라는 거는 이 분자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TR이랑 TM이랑 같다. 그러면 너가 이동상이네. 너가 이동상이구나. 너는 분성물질 상호작용 안 하는 이동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가 이제 우리가 이동상이라는 걸 찾았어. C가 이동상. 너 이동상이야. 너 이동상이야. 그래, 너 이동상이야. 너 이동상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 KA 머무름 시간을 그 A의 머무름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KA를 보면은 KA는 TM분의 TR의 A 그러니까 A의 머무름 시간 빼기 TM이잖아요. 근데 KA를 먼저 이 주어진 상수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5분의 1이랑 6을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거는 TM분의 TRA 빼기 TM인데 TM을 어떻게 구해요? 위에서 구했죠. 너 뭐라고? 너 이동상이야. 너 이동상이야. 어? 너 이동상이야. 구해놨죠. 너 이동상이야 구해놨으니까 얘가 바로 TRA가 2.2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래프 위에 값을 쓰라고 해서 그 분을 생략하면은 정답 처리 될 뜻이라고 써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간을 쓰라 했으니까 머무는 시간인 T1의 값을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2.2 분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2.2 분. 근데 제 바람은 2.2 분이나 2.2나 그렇게 쓰신 분들 다 정답 처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를 잘못 써서 1점이 다 나간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과정들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B의 분리인자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더 쉬워요. 요거는, 분리인자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냥 KA와 KA분의 KB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이제 상대 머무름이, 그러니까 머무름 인자가 더 적은 애를 분모에 써주곤 해요. 그래서 얘는 1.2라는 거 위에서 구했고, KB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이고, 그리고 얘가 5니까 2.4가 되죠. 그래서 2.4, 1.2분의 2.4니까 2가 된다. 2라고 써주시면은 이것 또한 기입형이니까 답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다만 2점이랑 2.2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2분이 남아서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조선생은 줌의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분마다 튕기게 되고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공의 물리학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열 가역이 나왔잖아요. 단열 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이 단열 가역의 V와 그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써서 부피를 구하라고 한 게 2004년에서 10번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연력학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좀 그 멈칫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먼저 멈칫이라기보다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파박 있어야 돼요. 일몰이 이상기체래요. 그러면 뭐 이상기체 방정식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선형인지 단원자인지 다원자 비선형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만약 단원자라면 우리 그 균등분배 원리 이해가지고 이제 단원자 이상기체면은 그 한 운동 자유도당 2분의 1 KT가 분배가 되죠. 근데 X축, Y축, Z축 방향 세 방향으로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R이 돼요. 그 CVM 값이. 왜냐면 뭐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병진 세 개에다가 회전 운동에 대한 그 자유도가 두 개가 더해지죠. 선형이니까 축방향 회전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게 고려가 되니까 2분의 5R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원자 비선형일 때는
이제 병진 운동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 운동 또한 비선형일 때는 뭐 예를 들어 물 같은 원자를 보면은 축 방향 회전도 회전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자유도 세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이때는 3R이 이제 CVM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떠오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A로부터 B까지 등원 가역 팽창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도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 등원 가역 팽창일 때 이상기체면은 델타 U가 0이다라는 거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간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죠. 따라서 인력 또는 반발력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편미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U를 이제 V랑 T에 대한 함수 써줍니다. 라운드 U, 라운드 V에 TdV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부적 압력이라는 파이 T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기체의 경우에 DU는 이제 이거는 이상기체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연력학의 기본식이고요. DU는 TDS 빼기 PdV에서 지금 라운드 U, 라운드 V의 T로 만들려면은 이거를 이제 DV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얘를 DV로 나눠주고 얘도 DV로 나눠주면은 여기 라운드 V 여기가 라운드 S 그리고 DV 나누시면 이건 지워지겠죠. 다시 한번 써주면 T에다가 라운드 S, 라운드 V,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를 우리 맥스웰 관계로 변환할 수 있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VS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주면 TV랑 그리고 PS가 짝꿍이고요. 얘네가 수평으로 있을 때는 부호를 바꿔주지 않고요. 얘네가 수직으로 있을 때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TBPS가 짝꿍인데 V랑 S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V의 짝꿍은 T예요. 그러면 얘가 라운드 T가 되고요. S의 짝꿍은 P예요. 그러면 라운드 P가 돼요. 근데 T랑 V가 지금 수평 관계 있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써주면은 얘는 T에다가 라운드 T에 라운드 S에 그리고 V에 빼기 P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P에 V에 빼기 P가 돼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PV는 NRT에서 이런 것도 좀 지우고 갈 걸 그랬나요? 잘 보이시나요? PV는 NRT에서 P는 이제 V분의 NRT잖아요. 그쵸? V분의 NRT인데 그 앞에 T가 곱해지고 얘를 T로 미분하면 얘는 V분의 NR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멈추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V분의 NR인데 얘는 V분의 NRT가 되죠. 곱해주면. 거기서 P를 빼줘요. 근데 P는 뭐라고요? V분의 NRT죠. 그래서 결국 이상기체일 때는 파이 T가 우리가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상기체의 파이 T가 0이고 만약 뭐 반대로 발식기체일 때는 뭐 V제곱분의 N제곱 A가 되고요. 어쨌든 이상기체일 때는 파이 T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0이다. 그래서 CVDT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는 그런 어떤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기체일 때는. 따라서 등온인 거는 결국에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고 등온이므로 델타는 0일 것이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 중요한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는 단열 가역 팽창이래. 그럼 바로 단열 가역 팽창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V1, T1의 시승은 V2, T2의 시승이랑 같고 PV의 감마승은 PV의 감마승과 같다. P1, V1, P2, V2 그 1, 2는 각각 단열 가역 과정을 하기 전, 단열 가역 과정을 한 후, 단열 가역 하기 전, 단열 가역 과정을 한 후. 발음이 이상해요. 단열 가역 과정을 하기 전과 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 유도에 대한 거는 에킨스에 나와 있고 저도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딱 캐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열 가역 팽창에서 기체가 한 일은 마이너스 2592kg, 2592줄이래요. 단열 과정이면 우리 Q가 0이잖아요. 요것도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자,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 있고 CVM의 값을 쓰래요. 일정 부피 몰 연용량의 값을 쓰래요. 자, 그 다음에 단열가역 팽창 과정의 델타 S개가 0이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델타 S개는 개의 온도분의 Q 리버서블을 이제 I부터 F까지 초기부터 나중까지 적분해 준 걸 델타 S개라고 하는데요. 요게 0이라는 거는 우리 그 개의 온도가 절대 온도는 0이 될 수가 없죠. 절대 온도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고 Q 리버서블은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 리버서블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Q가 0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열에선 출입한 열이 0이고 지금 이때 기체가 한 일 W는 마이너스 2592줄이래요. 기체가 이를 행했으므로 부피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연력학 일법칙에 따라서 du는 dq 더하기 dw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델타 u는 q 더하기 w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기 때문에 Q를 날려줘요. 그러면 W만 나오니까 행복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 W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W를 갖다가 나타내면은 어디로 다시 가게 되냐면 처음에 DU에 대해서 했을 때 이상기체면 여기 날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델타 U는 이상기체일 때 CV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CV 델타 T가 되는 거고 CV는 N 곱하기 일정 부피 몰 연료용량에다가 델타 T를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U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CVM 곱하기 마이너스 162 켈빈을 해주고 거기다 모를 곱한 게 마이너스 2592 줄이다 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한 일의 양이고요. 그래서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면은 요 변수 하나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처음에는 계산이 무서워 보이는데 이 시험장에서 2592를 이제 162로 딱 나눠주는 순간 아 뭔가 뭔가 잘 온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6을 딱 해주면은 진짜 기분 좋게 972 딱 돼요. 그래서 됐다. 짜릿하죠? 이런 짜릿한 경험 시험장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6줄에다가 켈빈의 역수 곱하고 몰의 역수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공부할 때 궁금했던 거 있어요. 아니, 부피가 변하는데 어떻게 일정 부피 연료량을 쓰는 거냐 하고 이제 공부 초반부에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 뭐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잖아요. 그래서 등온이랑 이 등적 이 두 단계로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얘가 이렇게 가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나 이 끝과 처음에 그 차이만 고려하면 델타 U 나중 빼기 U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중간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과 이 과정을 더한 걸 했을 때 등온과 등적의 두 단계의 변화를 합한 것 같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등적이란 뭐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CVM 델타 T를 그대로 써줘도 된다. 가령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 비록 부피가 변화하는 과정일지라도 이거 사용해줘도 된다. 내부 에너지가 상대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과 팽창하고 난 후에 부피를 구하래요.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은 과정을 쓰라고 돼 있는데 이 VF에 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유도하라는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유도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혹시나 내가 유도하는 방법을 안다 해도 이걸 유도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험장에서 딴 거 푸시고 검토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유도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뭐 유도의 핵심적인 부분만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단열에서 이제 내부 에너지만의 Q 더하기 W가 되고 단열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갑니다. 그때 W는 CVDT 더하기 파이 TDV인데 이게 0이 되고 그래서 W는 이제 U는 CVD 뜨고, 그래서 W를 다시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PdV가 되죠. 그 압력에 대해서 부피 변을 곱해준 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가역일 때는 지금 이게 V분의 NRT로 바뀌죠. P는 V분의 NRT, PV는 NRT를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기체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계속해서 같은 채로 이제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요 T를 갖다가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V에다가 T를 나눠줬으니까 T분의 DT 그리고 T가 없이 NR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V분의 1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적분해준 이 두 개가 같다고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W에 대한 것이고 뭐 이 식의 애초에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적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C값은 C는 R분의 CVM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과정을 써줄 때 요거 정도는 써줄 수 있겠죠. 요 관계 정도는. 그래서 C가 2다. 왜이냐? 이게 16인데 문제에서 얘가 8이다. 얘는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곱한 거는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이 VA 이때 부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A 이때 온도가 나와 있고요. 이때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부피는 VC라고도 할 수 있고 VB라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등적선이니까 같은 부피를 가진 선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VC는 VF랑 하고 얘는 여기서 또 제가 고민을 엄청 했던 게 지금 이 VF를 구하래요. 근데 이 VF는 축 위에 값이란 말이죠.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0.4m의 세제곱을 써야 될지, 아니 0.4를 써야 될지.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조금 짜치게 썼어요. 0.4 쓰고 괄호 열고, 이때 부피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다라고 썼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때까지 기출을 보면요. 몰 용량 엔트로피 써라. 간이 적고요. 엔트로피 변화 써라. 간이 적고요. 여기서도 CV랑 CP는 당연히 줄퍼 켈빈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요. 얘도 뭐 줄 단위로 써라 했는데 뭔가 이번 시험이 전 이런 인지 갈등을 제가 처음 겪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제가 제대로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짜치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가채점 결과랑 어떻게 나올지 우선은 틀렸다고 가정하고 가채점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우리 시험 채점 기준이 없고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상태 C로부터 B까지 변하는 과정에 델타 U 값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델타 U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지금 등운 과정이죠. 등운 과정에서 델타 U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다를 이용해서 하지만 얘가 또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을 갖다가 이거랑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A에서 C를 갖다가 C에서 B로 가는 거나 A에서 B로 가는 거나 A에서 D를 갖다가 C에서 B로 갔다 C에서 B로 갔다 어쩌고 갔다 이리로 돌아오는 거나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를 갈 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열가역 팽창은 우리 델타 U A에서 C는 여기서 한 1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델타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등적가열인데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서 2592 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이 긴장되면은 이런 풀이가 안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델타 U는 이상기차일 때 CV 델타 T였지. 그러니까 1몰에다가 16 줄퍼 켈빈 내가 구해놓은 거 여기 괄호를 좀 예쁘게 쓸게요. 이거에다가 지금 온도 변화가 얼마야? 온도 변화 얼마야? 162 켈빈이네. 162 켈빈 적어줘요. 그래서 2592 줄이야. 이렇게 써도 어차피 얘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쵸?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 강의 보시면서 24년 연력학 문제도 풀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도에 따른 CVM 변화를 무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도 이 일정 부피 몰 연용량은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이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4년 기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몰 연용량 값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한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구하는 공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적분하는 공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양재 물리화학 문제인데요. 저는 1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쉰다고 15초 동안 그냥 침만 삼키도 않고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화학 양자론 2차원 상자수 알맹이인데요. 이번에도 기출문제 중요성이 너무나 여실히 잘 드러났죠. 여기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 표면의 2차원 상자 속에 있어서 있는 질량 m 인 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래서 에너지 값 이런 거 주어졌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똑같은 문제가 한번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몇 년도인지는. 그리고 2015년 B 10점짜리 문항이 한 번 더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2000 상자 속에 갇혀있는 질량엠이 입자할 때 파이에서 파이스타 전이 그러니까 이제 호모에서 로모 전이의 이제 최소 흡수 진동수로부터 최소 흡수 진동수이기 때문에 호모에서 로모 전이가 되는 거죠. 그 간격이 작아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풀이를 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되고 뭐 기회가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결국에 이런 2차원 상대수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요 0점 에너지를 이제 먼저 구하라고 돼 있는데 0점 에너지가 뭐냐면 이 알뱅이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예요. 최저 에너지고 근데 여러분들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나요? 어차피 강의 같은 것도 다 배속으로 듣지 않으시나요? 유튜브가 이거를 0.75로 듣기엔 좀 느리고 1.0 배속은 좀 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속도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0.1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능한 양자수 중에서 이제 가능한 양자수에 따라서 N1, N2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에너지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양자론의 핵심은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양자화를 시키냐? 사실상 그 고전력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준위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적이란 건데 그럼 양자화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무튼 이걸 보면은 지금 파동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이 상대수 입자 같은 경우는 기벽 밖에서 이 포텐셜이 무한대로 갑니다. 파동함수 연속이려면은 요 경계 조건,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한대로 치솟는 조건의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캔슬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경계 영역의 파동함수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L을 넣었을 때 L을 넣으면은 얘가 L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L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워져서 사인 N1 파이에다가 사인 N2 파이가 되죠. 그쵸? 근데 얘네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파이는 사인 파이는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인 파이도 0, 사인 2파이도 0이고 사인 3파이, 4파이, 5파이 다 0이에요. 따라서 N1, N2는 1, 2, 3, 4, 5, 6과 같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 0은 왜 안 되냐? 0이 돼버리면 애초에 파동음수가 정의가 안 돼버리죠. 그래서 0은 안 되고 0보다 큰 자연수인 1, 2, 3, 4, 5, 6, 7, 8, 9가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거는 과거 기출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변수 x, y가 서로 독립적이다. 요거는 파동함수를 이렇게 서로 다른 편미분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인 값이다. 그래서 x, y와 그 변수 분리, 편미분이 아니고 변수 분리에서 유도한 결과고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인 값을 갖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n1이 1이면은 뭐 n2가 1이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n1이 뭐 100이건 뭐건 n2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나 뭐 1,100 뭐 2,100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는 결국에 가능한 양자수로 이제 가능한 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작은 에너지인 1,1을 넣은 4ml 제곱분의 h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 도표에 이제 싸움 원리에 따라서 전자 4개가 쌓였 대요. 싸움 원리는 아래에서부터 쌓고 홀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싸움 원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려보면요. 우선 1,1이 가장 작은 에너지인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1,2겠죠, 당연히. 뭐 1,3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 1,2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차원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축퇴되는 항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N1이 1일 때랑 2일 때랑 N1이 2일 때랑 1일 때랑 에너지는 8ml 제곱분의 5h 제곱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자 4개를 채우면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 수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홀전자 2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면 이 싸움 원리의 싸움 배치에서 전자가 점유되지 않은 최저의 에너지 준이 돼요. 이 루모를 그냥 말하는 거죠. 루모는 뭐 로이스트 어뉴코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인데요. 이거는 최저에서 점유되지 않은 분자 오비탈이다. 그래서 점유되지 않았어.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아. 그럼 얘가 되겠죠. 요거는 한번 숫자를 적 넣어보시는 게 빨라요. 1,1, 2,2, 2,1, 뭐 2,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BJ처럼 되지? 불을 켤까?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잘 나오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BJ 같네. BJ 아니고 기필코 조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로모 같은 경우에는 2콤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1,3이 더 크니까. 그래서 파동함수에 그냥 2콤마이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넣어줘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고 경계 조건을 써야 되냐? 전 혹시 몰라서 썼지만 안 써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그 범위를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무방하고 이렇게만 써주셔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병진에서 또 나오면 어디서 나올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더브로이 관계식 이용해서 에너지 준위 구하는 게 2004년 영재는 12번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올 만한 주제라 생각하고요. 또 대응 상태 원리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높은 양자수에서 양자역학적 결과가 고전역학적 결과랑 같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n이 아주 커지면은 파장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이 파동수 보면은 이렇게 그 확률 밀도가 이제 연속적인 그 거의 균일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고전역학적 결과랑 같아지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에너지 준위의 간격. 그러니까 2n 플러스 1 빼기 2n이 뭐 2n 더하기 1에 이제 8ml 제곱분의 h 제곱인데 얘를 이제 2n으로 나눠주면 이 간격이 결국에 이제 깔끔하게 씁시다. 2n 플러스 1에 2n을 빼주면은 이게 2n 더하기 1에 8ml 제곱분의 h 제곱인데 얘를 2n으로 나눠주면요. 2n이 결국에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8ml 제곱 h 제곱 다 날라가고 나눠주면은 얘는 n 제곱분의 2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양자수가 매우 커질 때 결국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다? 상대적인 준위 간격이 0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에 뭐다? 이제 고전역학적 결과랑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응상태 원리입니다.
얘는 제곱이고 얘는 1차이니까 얘네들 리미트 보내면 0이 되겠죠. 나는 상대적인 에너지 값이 상대적인 그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전적 극적 결과랑 같아진다. 이것이 바로 대응 상태 원리고요. 요건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 소재인데 우리 과거 2004년 뭐 이런 옛날 기출은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션 대 사슬 화합물에서 호모랑 로모 사이의 간격을 구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에킨스에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파이 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얘네들의 에너지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에너지 1차원 병진이니까 축대는 항이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고 여기가 로모가 되고 여기가 호모가 되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 준위가 E6, 얘는 E7이 되죠. 요 간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델타 I는 E7 빼기 E6이고 얘는 이제 한유가 되고 저 요거는 그 어떤 식이 있죠. 그 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H 곱하기 람다분의 C를 해준 거랑 같다. B는 람다분의 C이기 때문에 C는 람다 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파장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진동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람다를 가지고 뭐 이제 뭐 n분의 2L이다 이런 식의 관계를 줘서 요 L 값을 구하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 람다를 통해서 결국에 이 에너지가 8ml 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2n 플러스 1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간격이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갖다가 구하면 뭐 L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 무조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진 않으니까 어떤 변수들을 세 개를 주고 그냥 하나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알맹이의 질량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기화 문제인데요. 어디서 나왔냐? 이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에서 나왔고요. 또 방향적 화합물의 산화 반응이 나왔고요. 또 우리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방향적 화합물의 활원이 나왔죠. 벌치환원이 나왔고, 이번엔 산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프만 재배열, 이제 아민에서 아민 만드는 반응, 호프만 재배열, 그리고 커티스의 자리옮기랑 아주 유사하죠. 동일한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톨루엔으로부터 중간 주생성물 A랑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최종 주생성물 D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래요. 일단 그 분자식이 주어져 있으면 조금 안도를 해야 됩니다. 분자식이 있으면 이거 힌트가 되기 때문에 안도를 하시면 되고 자, 이때 A의 HNMR 스펙트럼에서 방향적 수소의 픽이 두 가지래요. 이걸 왜 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 보시면은 지금 이 CL이 그 CH3 같은 경우는 오소파라 지향성 활성화기잖아요. 근데 입체장에 의해서 이쪽에 붙을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붙을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다 치환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만 있는 생성물이 뜰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생성물이 뜰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두 가지 화학적 이동값을 갖는 건 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랑 화학적 환경을 갖고 얘랑 같죠. 여기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대칭으로 딱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여기에 CL이 붙잖아요. 그럼 얘도 다르고 A, B, C, D의 모든 화학적 환경이 다 다르게 되죠. 얘는 CL로부터 한 칸, 얘는 CL로부터 두 칸, CH3부터 세 칸, 이런 식으로 거리만 따져봐도 이쪽의 화학적 환경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중치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랑 얘의 화학적 이동값이 같아버리기 때문에 픽이 한 가지가 나와버려요. 따라서 요 힌트를 준 건 뭐냐면, A 화합물이 요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다음 기출 문제라고 제가 써놨네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다중치환이 안 되는 화합물이긴 해요. 주생성물로. 근데 이제 얘가 아닐리 같은 애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는 그 고리의 전자를 매우 잘 주는 아주 강한 활성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로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나는 단일치환 생성물을 얻고 싶은데 다중치환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HNO3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질소에다가 이제 NO2를 붙이고 싶은데 아니라 NO2를 붙이고 싶은데 얘가 벤젠고리의 전자 밀도를 너무나도 높여놓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얘는 또 강한 산화제죠. 얘로 인해서 고리가 산화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얘를 조금 더 약한 활성화기로 만들자.
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는 우리 전공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염화 아실을 넣어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친핵성 아실 치환반을 하게 되고, 결국에 다시 그려주면요. 벤젠에다가 N에다가 얘가 O에다가 뭐 이런 뭐 알케이가 달린 이런 꼴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 아닐린보다 활성화를 덜 하냐라고 하면은 이 전자가 여기로도 빨려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벤젠에만 뿌릴 수 있던 전자가 일로 빨려가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다루는 반응이 뭐 연습 문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전공책에 이거 벤젠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장은 아니고요. 아예 그 내용 파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민 파트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A는 이렇게 구했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킬 벤젠, 그 알킬 겹사슬 산화 반응인데요. 요 벤젠에 이제 겹사슬에 알킬기가 있으면 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반응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게 산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벤질 자리에 수소가 부재한 이런 터트비틸 같은 애들이 달려있을 때는 KMNO를 쳐도 얘네가 뭐 카복실산으로 산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반면에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수소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 탄소화물의 그 다중결합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쪽 산화수가 0이고 얘도 산화수가 0입니다. 왜냐면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반씩 나눠갖고 서로 반반씩 나눠갖고 우리 중학교식으로 하면 그렇죠. 0이고 0인데 이런 상황에서 벤주선이 돼버리면은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산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KMNO의 그 산화되는 메커니즘 보시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게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 아세토페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세토페논 같은 경우. 자, 요런 경우. 얘는 그러면 지금 수소도 없고, 여기도 산소니까 산화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토토머가 일어납니다. 토토머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산화가 가능하죠. 따라서 얘가, 토모가 일어나가지고 얘는 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를 쳐주면은 싱겁게 그냥 여기 그 벤질 이 알킬기가 이제 카복실산으로 산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C를 넣어준 시약을 보면은 SOCl2는 이제 OH를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는 애죠. 그래서 얘는 이제 SN2 반응을 마지막에 Cl을 넣어가지고 SN2 반응을 하게 되는 애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넣어주면은 이제 염화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쁜 이타격으로 좋은 이타격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 여기다 NaCl3를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아시면 좋을 점은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이 친구가 반응성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다 이걸 쳐주면은, 얘는 우선 CL로 인해서 전자도 많이 빨린 상태고요. 그리고 CL이 나갔을 때 CL 자체가 매우 좋은 이탈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염화 아실이 이런 두 가지 장점으로 반응성이 좋은 것이고, 단적인 예로 아마이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이드는 그런 반응성이 나쁘냐? 얘가 일단 전자를 잘 밀어주는 애죠. 그래서 이쪽의 전자 밀도가 생각보다 델타 플러스가 작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이 공격을 하기 꺼리게 되는 것이고, 또 얘 자체가 NH2의 pK가 거의 38이죠. 그래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이탈기예요. 매우 그 강염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이드는 좀 반응성이 안 좋고 염화아실이 반응성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모사 에마라고 외웠었어요. 염화아실, 산무수물, 사이오에스터, 에스터, 아마이드 이 순서라고. 그래서 얘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가서 여기 생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D, C에서 D로 갈 때 이게 호프만 재배열이 정말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와줬어요. 고맙다, 호프만 재배열아.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그래서 OH가, 메커니즘을 같이 볼게요. 메커니즘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커티스 자리 옮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 아이소사이언산 중간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걸 물어봤죠. 메커니즘 보면은, 먼저 OH-가 H를 떼먹고, 얘가 비공유를 밀어줍니다. 그 비공유를 가진 애가 이제 BR을 떼는데, 이걸 떼는 이유는 BR이 순간적인 편극을 하게 되죠. 이 순간적인 전자 쏠림을 통해서 이쪽에 전자가 모자라게 되고 BR이 이때를 못 참고 딱 공격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실긴, 그러니까 여기 할로젠이 여기 전자를 빨아가기도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 용이하게 OH가 떼줄 수 있고요. 마치 우리 할로폰 반응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할로폰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 알파수소 H가 있는데 먼저 치원이 하나 일어나서 여기 할로젠이 하나 들어오면은 얘가 전자를 빨아가기 때문에 얘의 산도가 점점 높아져서 반응이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결국에 CX3가 되고 이때 한 번 더 이렇게 쳐가지고 올라가고 나가면서 얘가 나가게 된다. 이 덩어리가 나가게 된다. 해서 이렇게 CX3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게 바로 할로폰 반응이죠. 뭐 CH 뭐 I3 하면은 이제 아이오도 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노란색인가 주황색인가 해서 침전이 돼서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얘가 메커니즘 좀 다양해요. 근데 솔로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음이온이 얘가 치고 그다음에 얘가 되고 얘가 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또 어떤 데서는 얘가 치면서 얘가 올라가고 닫히면서 이동하고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외우기 쉽고 해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어떤 중간체가 생기냐면은 OCN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OCN에다가 알기, 그러니까 알기가 된다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게 그 아이소사이안산 화합물이다, 중간체다 돼 있고 여기다 이제 H2O를 쳐주면 가소분해랑 활화옥실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민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아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출됐던 것 중에 커티스 재별.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N3로 치환되고 또 똑같이 자리를 옮기고 해가지고 얘가 NH2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커티스 재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벤젠에서 산화 반응인데요. 얘도 한번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공책 연습 문제인데요. 전공책 연습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거는 연습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냥 그 보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이 이제 밑에 딸려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거 산화시키고 여기서 빠진 시약이랑 중간체를 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험이랑 똑같죠. 산화시킨 다음에 염화아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차 함유 생성물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 우리 시험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시험은 시약을 주고 생성물을 쓰라는 거고 여기서는 시합과 중간에 중간체를 써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문제들 많이 보시는데 저는 전공체 연습 문제를 그래도 보시는 걸 추천해요. 또 연습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좀 기본적인 폼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폼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인구 문제에서도 너무 특이한 막 반응을 생각하시기보다 우리 인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유기에 대한 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회의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 4분 동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말론산 에스터를 직접 알키라 하고 탈카보시라는 반응이 여기 있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솔로몬 12판 보기물음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거는 이제 알카인 환원시키는 게 좀 주가 됐어요. 그래서 알카인 환원해가지고 시스알켄 또는 트랜스알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게 나왔었고, 이게 너무 이게 막 진짜 BJ처럼 있네. 너무, 얼굴밖에 안 보여.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녹화 시간이 3분 남았다. 그러면 얘까지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번에서 주어진 시약은 말론산 에스터의 알파 수소가 제거된 결국에 에놀산 이온의 형태다. 우리 전공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말론산 에스터 있죠. 이 상황에서 뭐 여기가 OET죠. 이 상황에서 여기를 뭐 염기 같은 걸 쳐서 이 음이온으로 이제 할로젠 달린 애를 쳐가지고 직접 알키를 한다. 그래서 말론산 에스터랑 관련된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 NA가 있고 CH 땡땡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죠. 여기 OET가 빠졌는데 OET가 빠졌고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1차 RX이기 때문에 SN2 반응이 1차 RX이기 때문에 SN2 반응이 좀 우세하겠죠. 제거를 하고 얘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다 H3O 플러스를 쳐주면 이제 피셔 에스터 반응이 일어나서 요거는 이제 가역 반응도 가능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그 에스터의 형태였던 게 카복실산이 됩니다. 이 기출에 너무 자주 나왔던 거여가지고 이 카복실산 형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열을 때려주면 이제 디카복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요 파이 전자가 얘를 떼먹고 얘가 돌고 이게 내려오면서 결국에 요 CO2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OH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요렇게에다가 OH 이렇게가 되는데 토토머가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카복실산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1시간 2분이 남은 상태에서 B까지 일단 찾아냈고요. 토토머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성물, 주생성물 D로부터 B를 합성하기 위한 건데 B를 먼저 우리가 구했어요. B를 구했고 B랑 합성되는 2번 예를 봤어요. 보니까 지금 B를 절반을 쳐주면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이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걸 봤는데 여기 BR이 있어요. 얘는 1차 아래 있으니까 여기서 SN2가 일어났겠네. 그러면 얘는 이 C는 얘랑 반응해서 얘랑 이어주는 SN2를 하는 어떠한 친액체겠네. 근데 C가 삼중결합이에요. 그런데 저는 C가 삼중결합인 거를 문제 풀 때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조건 놓치지 마시고 쉽게 쉽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어주는 애가 어떤 친액체인데 뭐 얘가 삼중결합이니까 삼중결합에 이제 요걸 쳐주면은 얘가 사실상 탄소 음이온이죠. 그리고 삼중결합의 pK는 25고 얘는 대략 50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떼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나 편하게 떼기 때문에 땡땡땡에서 땡땡 마이너스가 이걸 치고 그 다음에 D에서 가로 갈 때 B가 생기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모양 그쵸? 이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생략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냐면 자, 지금 B에서 절반 끊으면 C에서 D로 가는 2번 시약의 BR이 결합된 모체랑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제 B는 BR이랑 연결된 부분이 지금 이중결합이잖아. 근데 이거 시약을 보니까 불포화도가 3에서 2가 됐어. 근데 알카리나 음이온 만들기 좋은 시약이야. 불포화도가 3에서 2로 1 줄었으면은 근데 결과물이 이거 트랜스 알켄이야. 그러면 이거 안티첨가 반응이네. 그래서 가시약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버렸다. 그런 와중에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 거의 꺼지거든요. 그래서 녹화 중지하고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코 조 선생이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풀었는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합성 관련한 문제니까 어, 이 구조들을 잘 파악해서 얘 절반 끊었더니 얘랑 비슷한데 얘가 지금 IHD가 줄었으면 환원이 됐겠다. 근데 환원된 결과가 트랜스 알케닌이니까 그때 환원제는 뭐 그 나트륨이랑 NH3 용매에다 넣어준 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제 뭐 C, D, B 다 찾았고요. 그래서 주승성물 D로부터 B를 합성하기 위한 반응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C에서 출발해서 SN2 반응하고 알카이나 음이온 만든 다음에 SN2 반응하고 얘를 이제 트랜스 알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 개 중에서 이걸 쳐줘야겠죠. 만약 요거는 이제 2라고 써놓은 게 이당량 치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싹 다 날라가서 그냥 알케인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얘네가 그 시스 생성물이 나오는 거, 얘네는 트랜스 생성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NA가 이렇게 치고 이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되면서 음이온끼리 이제 멀어지는 배치가 안 정하기 때문에 트랜스 생성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시약을 쓰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카인을 환원하는 이런 시약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2025년 A12번 무기화학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먼저 입방 조밀사임 격자를 형성한대요. 근데 이 말을 이제 한계 반지름비를 만족한다고 이제 오인하셔서 이런 그 비례식을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음이온이 면심 입방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는 것이지 이 음이온끼리 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써주시면 안 되고요. 만약 음이온끼리 접한다면 루트 2L은 이제 4R이 돼서 이런 관계를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못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고요. 그래서 이거 것들은 신경 안 써주시면 되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될 점이 이 앙이온이랑 음이온은 이제 접해 있다는 거예요. 접해 있고 이제 음이온과 음이온은 이제 한 개 반지름일 때만 접해 있다. 그래서
그 한계 반지름비에 따라서 요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0.414에서 0.732 뭐 이런 구간일 때 뭐 이때는 뭐 8매치 틈새 자리 뭐 그리고 이거 뭐 0.732부터 커지면은 뭐 밑방치 틈새 자리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항상 접해 있고 음이온이 접할 때는 한계 반지름을 만족할 때만 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이 한 개의 입방 단위 세포에서 X랑 Y이온의 입자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Y를 먼저 보시면 Y는 이 검정색 칠해진애죠. 걔는 이제 모서리에 있는 게 얘가 하나가 요렇게 된, 그러니까 요런 이런 구의 단면을 봤을 때 구의 단면 4등분으로 쪼갰을 때 요 4등분의 이만큼이 8분의 1이 지금 요 입방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8분의 1이 들어있는 게 총 8개가 있으니까 각 꼭지점에 8개가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6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6이 돼서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4개예요. 1 곱하기 4개. 왜냐면 하나가 이 입방 단위 세포 안에 다 모든 부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4개에서 4개다. 근데 만약에 이온 결정에서 전화를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온 결정에서는 얘네들의 전화량을 합한 게 0이야. 근데 지금 입자일수가 4개야. 그럼 전화 곱하기 입자수, 전화 곱하기 입자수 해준 거가 0이다. A랑 B랑 같아.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방 단위 세포 내에서 X와 X의 이온 간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하래요. 이거는 물어본 적이 없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참 애매한 게 이런 과정을 쓰라는 게 정말 애매하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일단 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과정을 그렸어요. 그 입방 단위 세포, 여기서 그 마주보는 면으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요런 애가 생긴다 해서 이 2분의 루트 2L이 요 거리인데, 이게 사실 X랑 X 이온 간의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포의 모서리 길이 L이 주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지금 요렇게 내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이 얘가 사실 중심에 있는 게 이 정사면체 이 정육면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중심에 있기도 하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또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로 수선 내리면은 뭐, 예로 볼 수 있겠죠. 얘도 수선 내리고, 얘도 수선 내리면은, 여기서 이 길이 2분의 1, 이만큼이 2분의 1.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고, 뭐 이제 정사형을 내려서 투영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데, 뭐이 정도는 2분의 1,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1이다라고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의 루트 1에다가, 이제 L이 2루트 3R이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루트 6R이 나오고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 과정은 이 그림 정도 하나만 있어도, 과정에서 막 까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이제 X랑 X의 거리 구했고 이 결과 포함해서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입방 단위 세포 부피에서 이 X 이온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부피 비율은 입방 단위 세포의 부피분의 X 이온이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를 에다가 이 X 이온이 입방 단위 세포 안에 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X 이온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파이에다가 Rx의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입자수는 4개이기 때문에 4를 곱해줍니다. 그럼 Rx를 지금 그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날아가게 될 텐데 지금 L과 R의 관계는 있잖아요. 근데 Rx를 R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항상 접해 있다고 했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이렇게 접해 있는 거거든요. 뭐 양이온이 더 크고 음이온이 더 크고 음이온이 더 크고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더 작겠죠.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이렇게 접해 있고 그럼 요 거리가 A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이거의 반지름 더하기 이거의 반지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의 거리가 근데 A가 2분의 3R이라고 또 친절하게 줬어요. 그리고 얘가 RY인데요. RY는 R이라고 주어져 있죠. Y의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래서 RX는 2분의 1 R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다 2분의 1R을 넣어주고 L은 2루트 3R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저도 의문인 점이 이 채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피의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공간 점유율을 구하라면 그동안 이제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했어요. 네, 비율을 구하라고 해서 저는 우선 이렇게 쓰긴 썼는데 여기다 퍼센트를 곱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이게 있으면은 여기다 퍼센트를 곱해도 답으로 맞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채점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얘를 뭐 루트 3을 곱해서 뭐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이 당연히 똑같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부피 비율을 구해주신 것이 됩니다. 자, 뭐 이건 2023년 문제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뭐 직접 설명을 하기보다는 잠깐 화면 멈출 때니까 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풀이 과정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공 B로 넘어왔습니다.